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정밀 진단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보다 민감도가 1000배 이상 높아 증상이 약한 발병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나일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가 발굴됐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합성 섬유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매체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는 TV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다고 답할 정도인데요. 달라진 우리 국민의 매체 이용 현황을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5,000배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개미. 만약 영화 앤트맨처럼 개미의 몸집이 커지면 그만큼 힘도 세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S에서 스케일 속에 숨은 물리 법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매년 겨울 농가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병 초기에 검출할 수 있는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휩쓸었던 2년 전 겨울. 발생 50일이 채 안 돼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매몰 처분됐고 알 낳는 닭의 3분의 1이 사라져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현재 사용되는 진단 키트보다 민감도가 1000배 이상 향상된 센서를 개발한 겁니다.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발병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상관없이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항원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고 변종이 많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센서에는 우선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료와 이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면 반도체를 통해 전기 신호가 전달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반도체를 설계했고 농가나 야외 현장에서 바로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좀 더 소형화하고 좀 더 간편하게 만들고요. 추가적인 연구가 조금만 진행이 되면 충분히 현장에서 초기 방역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 화학회 나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1명이 홍역 환자로 추가 확인돼 이번 겨울 홍역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홍역 환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17살 청소년으로 미국을 여행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이틀 전까지 17명과 12명의 환자가 기록된 뒤 더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38명 가운데 27명은 발진 뒤 나흘이 지나 전염력이 없어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 11명은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홍역 환자의 경우 18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고 경기 지역은 12명 중 6명이 격리 중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가 발굴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한 미생물로 바이오 기반의 합성 섬유 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한 미생물입니다. 녹색 부분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특정 물질에서만 반응하는 새로운 인공 유전자 회로 기술을 개발해 나일론 원료를 합성하는 효소 유전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원하는 효소 활성을 발견하면 녹색 형광빛을 내는데요. 이 녹색 형광을 분석하면 새로운 바이오 촉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미생물 유전체군에서 나일론 원료를 합성하는 효소가 감지되면 형광빛이 나타나는 유전자 회로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효소 발견을 위해서는 세포 배양, 효소 반응, 화학적 방법 등이 동원됐지만 민감도가 낮고 처리 속도가 느려 대량 유전자원 탐색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전자 회로 기술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효소를 찾아낼 수 있고 원하는 효소들을 대량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적으로 제작한 유전자 회로를 미생물에 적용해서 민감도와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연구팀의 유전자 회로 기술이 새로운 플라스틱의 생합성 분해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견이나 메탄을 전환하는 효소 개발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나일론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효소 유전자를 발견한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또 유아나 아동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도 강화돼 현재 7개 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예방 교육이 2021년에는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기술 혁신이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 회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된 한 개별 토론회에서 역사는 기술 혁신이 세계적인 충돌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마 회장은 이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1차 과학기술혁명이었고 2차 과학기술혁명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며 3차 과학기술혁명은 지금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이 황보혜경 앵커는 평소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매체들 가운데서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둘 중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이 네. 발생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 매체도 역시 스마트폰이겠죠. 마찬가지로요.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우선 스마트폰부터 들고 검색부터 하게 되던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폰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에 있는 만 13살 이상 남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가 어떤 거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꼽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TV가 뒤를 이었는데요. 역시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매체보다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65% 가까이 달했습니다. 네, 일상생활과 재난 상황 모두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택했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분들에게 스마트폰이 가장 편리한 매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나이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10대부터 40대의 경우는 일상이나 재난 모두 스마트폰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이 50대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TV를 먼저 찾고요. 또 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먼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매체다. 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요즘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네.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5년까지만 해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과 TV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3년 사이에 스마트폰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그만큼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매체의 이용 방식도 이렇게 함께 보는
것보다는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이용률도 높고 또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되나요? 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예.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89%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60대에서 나타나는데요. 2016년에 60대의 경우는 6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80% 정도로 뭐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이 젊은 층을 넘어서서 더 높은 연령층까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네. 쓰고 있는 건데 사실 과거에는 TV가 가장 강력한 매체 영향력을 지녔잖아요. 네. 그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만 이용 시간으로 보면 예. 사실 TV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시간 47분으로 이 TV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 스마트폰이 1시간 36분 정도로 나타나니까 거의 뭐 2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나타나는 수치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 TV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조사 대상 가운데 76%의 사람이 이 빈도수를 물었을 때 네. TV를 거의 주 5일 이상 거의 매일 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연령이 높을수록 이 스마트폰보다는 TV를 더 자주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뭐 예전에는 한 50대 정도만 해도 네. TV를 더 스마트폰보다 많이 본다 했는데 이제는 이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TV를 이용하는 시간이 아직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네. 가장 중요한 매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스마트폰을 꼽은 거네요. 네, 이 우리가 TV를 보는 이용 행태를 좀 봐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보통 이렇게 TV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네,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매체를 이용을 하기도 하죠. 예. 실제로 이 TV를 보는 사람의 절반이 넘는 55%가 TV를 볼 때는 스마트폰을 같이 한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수시로 보게 되는데 맞아요. 주로 뭐 채팅이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냥 뭐 TV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TV가 좀 수동적으로 그냥 보게 되는 매체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함께 이용을 하면서 TV 시청 형태도 과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스마트폰이 TV를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뭐 미세먼지 공포다 이렇게 네. 말할 만큼 대기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뭐 지난해에는 라돈 침대 사태도 있었고요. 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염 물질들, 이런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중금속이겠죠. 중금속. 네. 중금속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들어오면은 몸속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많은 종류의 중금속이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뭐 기준치에는 물론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이지만 네. 약간의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이 식품 속 중금속을 줄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조리법만으로 중금속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요? 네, 우선 이 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종류들이 있죠. 보통 뭐 아마씨라든가 우리가 흔히 먹는 참깨요.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이 중금속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짜서 먹게 되면 네. 이 중금속이 같이 줄어드는 나오지 건가요? 않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그냥 먹을 때보다 기름으로 먹으면 중금속 섭취량이 10% 정도로 아주 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참깨를 보면 이 기름 속의 납 함량이 원재료의 1.6%, 예. 비소 같은 경우는 1.5%로 줄어들었고요. 카드뮴의 경우는 원재료에서는 아주 소량 발견이 됐지만 네. 참기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 종류를 좀 짜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네. 기름으로 짜서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국수나 당면 이런 예. 면류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물을 충분히 넣고 삶은 다음에 면만 건져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이
면류는 물에 삶는 동안에 중금속의 70% 정도가 물에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국수의 경우는 끓는 물에서 5분 정도 삶았을 때 카드뮴이 86%, 알루미늄이 2%가 물에 녹아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면의 경우는 10분 정도 삶으면 납과 알루미늄이 모두 60% 이상 물에 녹아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만 삶아도 이 중금속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종류의 면 같은 경우는 또 삶은 물은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 면수는 웬만하면 피해야겠네요. 중금속 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하니까.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보통 또 우리가 녹차나 홍차 많이 마시는데 티백으로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이 티백의 경우는 98도에서 2분 정도만 우려낸 뒤에 꺼내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티백을 우려낼 동안에 녹차의 경우는 20%, 홍차의 경우는 50% 정도 중금속의 함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로 배출되는 중금속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 녹차 티백은 98도에서 2분 동안 우려냈을 때 물속에 있는 카드뮴 함량이 14% 정도였는데 한 8분 더 우려서 10분 정도 됐더니 이 카드뮴 함량이 21%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홍차 티백도 비슷하고요.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2분 정도만 티백을 우려내고 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좋은 차에는 이런 좋은 성분들 때문에 먹고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몇 분만 우려내도 그런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뭐 녹차나 홍차만 봐도 그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나 뭐 비타민 C 같은 아주 좋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뭐 2, 3분 정도만 놔둬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녹차를 보면 이 항산화 물질이 90도에서 한 3분 안에 대부분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타민 C도 3분이 되기 전에 직전에 가장 많은 양의 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아까워서 여러 번 우려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한 번만 또 2, 3분씩만 짧게 우려내고 버려야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식품들 소개해 주실 게 남았나요? 네,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중금속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커피의 경우도 이 추출을 해서 먹잖아요. 추출을 해서 먹게 되면 원래 있던 그 커피에 있던 중금속이 한 4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우리가 봄나물 많이 먹는데 나물 드실 때도 물에 이렇게 삶아서 드시게 되면 거의 30% 이상의 중금속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리법과 식습관만 바꿔도 일상생활 속에서 중금속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 당장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포털 사이트가 생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비롯해 허가, 특허, 임상시험 등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의약품과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와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합한 것으로 제품에 대한 통합 검색, 전자민원 신청, 의약품 정책과 제도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새 시스템 이름은 오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결정하며 기존 의약품과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 정부가 올해 치매 시설 등을 대폭 늘릴 방침인데요.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를 예전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치매는 걸리면 가족 한 명이 환자를 도맡아서 돌봐야 하는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생기고 증세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족과 간에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치매는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치료법과 약물은 나오지 않아 최선의 방법은 빨리 알아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을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는 진단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밝혀낸 TG형 유전자 변이를 추가로 분석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치매 발병률을 예측할 수 있다. 조선대 치매 국책연구단은 우리나라 사람 18,000명과 일본인 2,000명, 서양인 2만여 명의 자료를 토대로 동양인이 왜 치매에 더 서양인보다 취약한지도 규명했습니다. T형 타입이 동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발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연구단은 유전자 검사로 치매 유발 인자가 확인되면 양전자 단층 촬영 등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빨리 그리고 95%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한층 높아진 검사는 잇몸과 혀 점막 등 구강 상피로 가능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여만 원 정도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80여만 명. 특허 등록을 마친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새로운 치매 진단법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0대에서 20대 젊은 세대에서 염증성 장질환 발병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연구팀은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추세를 나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발병률 증가폭이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육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등이 젊은 세대의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팀은 폐경기 여성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라이드 치킨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섭취하면 튀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암을 제외한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3%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또 튀긴 생선이나 조개를 하루 섭취량만큼 먹었을 때도 사망 위험이 7%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튀긴 음식과 관련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성별로 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등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환기장치는 물론이고 친환경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하늘,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게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1년 6개월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딴 세상입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을 필터로 걸러주는 기계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있는 겨울철, 봄철 이럴 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은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계 환기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전체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대상입니다. 이 건물은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보일러보다 크게 낮아지는 친환경 컨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면 기존에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을 77%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는 난방과 발전 때문이고 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는 또 30세대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 등은 없지만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1년 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아직 정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생긴 인명피해는 사망자만 45명에 부상자가 128명.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3분 만에 화재 진압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1층에서 생긴 유독가스는 방화문이 열려있던 중앙통로를 타고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어려운 입원 환자와 고령 환자가 많았던 것도 피해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목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초기 화재 진압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거동 불편 환자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만 설치되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소방시설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병원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은 병원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됐습니다. 공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입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입소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어렵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이 소방법의 소급 적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은 지난해 6월 이미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중요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해 시행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동식물부터 기업,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체와 네트워크에는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이를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의 법칙에서 찾아낸 수학적 규칙성과 통일성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최대 약 5,000배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메뚜기는 사람으로 치면 도시 블럭 몇 개를 건너뛰는 것만큼의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공할 만한 특성을 보면서 훗날 인류가 진화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 개미와 메뚜기의 효율성을 인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크기가 2배, 3배로 늘면 힘도 2배, 3배로 커질 테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설명해 본다면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오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체나 생명체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효율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스케일 속에 숨어있는 물리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실 이 스케일에 관한 과학적 논증은 무려 17세기 초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400여 년 전에 이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시도했죠. 우선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논증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사각형으로 된 물건을 떠올려 봅니다. 바닥 타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닥 타일이 가로, 세로 모두 1m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바닥 타일의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려볼까요? 바닥 타일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뿐인데 넓이는 2배 이상으로 더 넓어진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길이를 3배로 키우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길이가 2배, 3배로 증가하는 동안 길이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넓이가 1제곱미터라면 그 다음은 4제곱미터, 그 다음은 9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증은 부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이보다 더 빠르게, 즉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면 8세제곱미터, 27세제곱미터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피와 무게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반면 무게를 감당하려고 필요한 힘인 면적은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나무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키가 10배로 커진다면 무게는 1000배로 늘어나는 반면 그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이 감당할 힘은 고작 100배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사람이나 말 같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면 형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도 뼈대 구조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5000배 정도의 사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들 개미의 몸집을 키워 강아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수준까지 커진 개미는 자신만큼의 크기를 가진 개미 2마리에서 3마리를 겨우 들어 올리는 수준으로 힘의 효율이 저하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스케일만큼 개미를 더 키우게 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작 1마리의 개미를 들어 올리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는 다시 말해 몸집이 작은 개미는 자기 몸집에 딱 맞는 힘의 효율을 지니고 있고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 물리학자이자 복잡계 과학의 대부로 통하는 제프리 웨스트 교수는 생물의 크기와 생리적 특징 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어느 포유동물이든 심장이 평생 뛰는 횟수는 거의 같다고 합니다. 생쥐는 겨우 2, 3년밖에 못 살고 코끼리는 75년까지 살지만 평생의 심장박동의 수는 약 15억 회로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쥐보다 1만 배 더 무겁지만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는 겨우 쥐의 1000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코끼리의 세포의 수는 쥐의 1만 배나 되지만 에너지는 10분의 1 정도 아껴 쓴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동물의 몸집이 2배로 늘어날 때 대사율은 100%가 아니라 4분의 3인 75%만 증가하게 됩니다. 크기가 배로 늘어날 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는 25% 절약된다는 뜻인 거죠. 코끼리의 에너지 효율이 쥐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입니다. 제프리 웨스트 교수는 이를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은 포유류는 물론 조류, 어류, 세균, 식물, 세포까지 거의 모든 생물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는 어떤 스케일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도시는 규모가 배로 커질 때 적용되는 지수가 0.75인 동물들과는 달리 0.8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날 때 필요한 도로, 전선, 가스관, 주유소 등 기반 시설의 양은 세계 어디서나 공통으로 85%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라는 생물들의 특성과 닮지 않은 듯 미묘하게 닮은 특성이 도시의 성장에 구현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스케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독특하고 놀라운 기준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패턴을 분석하고 단순화하려는 노력, 즉 물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바라본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밌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예방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집중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AI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경계가 필수입니다. 평상시에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 접촉한 후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